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3개의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 강행 처리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네, 듣고 오셨지만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오늘 내일 여냐 안 여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내일 2시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마친 후에 내일 법정 시한이니까요. 내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는 내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갑자기 상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 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일단 그 여야 예산안 관련 합의도 못하는 거고 또 분위기상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걱정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는 것이고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열어서 그거 하는 거 하고 예산안 처리하는 거 하고 별개로 가면 된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 상황이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서로 간의 대립이 갈등이 심해질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원내대표가 자꾸 만나서 합의를 하고 있지만 잘 도출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하나를 양보했을 때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간에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합의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실천에 나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본회의 일정이나 국회 의사 일정은 이전에 합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 일정에 따라서 일단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산안이 되었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이 되었든지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열지 않고 보이콧하겠다라는 주장은 사실 국회의 어떤 의사 일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직무유기에 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신혜영 의원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면 야당에서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국정조사를 합의를 할 때 기존의 정부 여당 입장은 이 시점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예산 통과의 필요성이 있고 지금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응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끝난 후에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책임이 있는 분에게 책임을 묻자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신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시점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국정조사를 던진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었던 그때 그 협의 과정을 보게 될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한 시기 그것을 당장이라고 보지 않게끔 국민의힘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만약에 지금 신현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함에 있어서 인사권자 경찰이나 이런 기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재임하고 있는 중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 그런 밑에 공무원들이 계속 장관을 뭔가 보호하려는 그런 증언을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정조사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면 애초에 국정조사 협의하기 할 때부터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없어야 된다는 논리를 설파를 했어야 돼요. 근데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해임 건의를 내면서 오히려 해임돼서 그 자리에 이상민 장관이 없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궤변을 말씀하시니 여야의 신뢰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여야의 신뢰가 이미 깨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지금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특수본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지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주요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있는 분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본 수사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 수사를 했을 때, 즉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그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강제 수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임재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윗선 수사의 한 명으로서 대기 발령 조치가 바로 됐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를 시킴으로써 이 수사를 할 때 그 윗선에서 수사를 막는 것을 방지해보겠다 이런 차원이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도 도의적으로 또는 그 자리에서 경질된다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으나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도 믿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만 남은 것인데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국정조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자리에서 해임을 하고 그 후에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했을 때 좀 더 국정조사의 질이 높아지고 진상규명이 더 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내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사실상 시간이 뭐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예산안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일부 조금 남아서 내일까지만 협상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예를 들어 탈원전이라든지 임대주택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막 증액을 해놓고 이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삭감을 하고 아예 항목조차 없애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의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승적으로 뭔가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의 상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여야 간에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갈등 국면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금으로 볼 때는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해임 건의안이 일단 보류돼야 예산안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정치적인 정쟁을 떠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심사를 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또 국회의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국정의 어떤 살림을 계획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국민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책정이 없는지를 돌아다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의 또 국정 철학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정책적인 면에서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건강하게 토론을 하면서 또 철학 부분을 맞춰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예산 시즌에는 조금 특이한 지점이 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쓰지 않아도 됐었던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당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좀 연계시켜서 보시는 시각들이 지금 생기시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잘 심사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는 조금 별도로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예산안이 이렇게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예산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매년 소소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을 놓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소위에는 어떤 견제 수단이 없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기록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을 구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600조 넘는 예산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서로 심사하고 또 야당에서 원하는 예산 그리고 또 여당에서 꼭 해야 되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입 세출 맞춰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예산안에조차 이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국회 현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요. 연말만 되면 항상 이런 게 있는데 지난 18년 동안에 기한안에 통과된 예산안 그 2번 그리고 또 지난해 한 번 있었고 그것 빼면 17년 동안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이번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찌되었건 간에 적어도 이 국민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 이 법이 좀 등장한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쌍용차가 파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저희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사실 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만큼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을 만큼 비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은 좀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불법적인 것 또는 뭐 폭력적인 것 이런 걸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이 법의 핵심은 합법적인 파업의 어떤 그 범주를 조금 넓히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파업에 대해서 합법으로 보는 잣대가 굉장히 좁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이를테면 뭐 하청업자에 대해서 원청이 사측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좀 더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3권이 제약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방지해보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합의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야당이 제안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헌법에 위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법의 영역을 넓히자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 보면 불법 파업의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법의 골자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 장치가 없이 노동조합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쌍용차 노조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어내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47억 원을 배상하게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천문학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물론 47억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 장치는 해놓고 이 법을 얘기하더라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노동계 파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총파업 하루 만에 타결됐고 오늘 첫 차부터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됐고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정치 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 정치 파업입니까? 도대체 오세훈 시장의 정치는 무엇이길래 정치를 노동자 매도의 수식어로 씁니까? 네, 다행히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총파업 하루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파업을 정치적인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런 주장을 한 배경이 있죠. 29일 밤에 이 노사가 거의 이제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쓰는 과정에서 갑자기 노조 측에서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그 협상이 중단이 됐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파업 현장에 왔다. 그러더니 이제 노조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또 그 29일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정부에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민주노총에서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하철 노조까지 같이 어떤 파업의 대열에 놓고 민주노총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하에서 이 지하철 노조 파업까지도 강행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인 거죠. 물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뚜렷한 어떤 뭐 증거를 대라 하면 저희가 지금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민주노총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파업이 노동자만을 위한 어떤 파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이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치적 파업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인 파업이다라는 선언에 무색하게 바로 타결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하철이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지금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민망하거나 궁색해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파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파업 자체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타결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노사의 어떤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파업이다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야당으로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파업이다라고 매도하려고 했던 좀 시도랄까 의도 자체는 좀 거두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처럼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여전히
끝을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이제 2차 교섭을 했는데 역시 결렬이 되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절대 타협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 단호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과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정권하고는 거의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권 때, 즉 노무현 대통령 그 첫 임기 때 2003년에 5월에 처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요. 8월에 2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넘어갔었는데 8월에 너무 세게 파업을 해서 결국은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서 파업 주동하신 분 16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이 제도가 생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대응이 그때 사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때 2차 파업이 결국은 여론의 그 동조를 얻어서 즉 파업하는 분들에 대한 여론 지지가 적어졌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 파업이 철회됐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화물연대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다.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주호영 대표도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파업의 원인은 정부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발동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004년도에 법제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법 자체가 지금 위헌성이 있다라는 시비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2004년부터 지금 2022년이 현재 발동될 때까지 화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발동하는 이 시점을 좀 보건대 파업이 있고 나서 좀 타협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아시다시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또 노동자 입장, 또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엄격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들 그리고 화물연대 측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준 후에 타협의 장에서 대화를 해보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본 후에도 안 됐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해야 그래야 노동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진짜 대통령과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고뇌찬 결단을 했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관 자체가 노동자들이나 뭐 화물연대와 같은 파업을 하는 분들을 어떤 그 협상의 같은 동등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태행적인 노동관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 명령 자체를 발동하는 시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안으로 내세웠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이 같은 정부의 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초강수의 카드를 꺼낸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초강경 모드로 나온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가 오히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안전운임제 재검토가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전운임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임을 일정 정도로 확보를 해주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즉 운임을 올려주면 안전해진다. 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임만 올려준다는 생각은 굉장히 단선적인 생각이에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어떤 운전 습관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도로 사정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지 임금만 높여주면은 과속도 안 할 거고 신호 위반도 안 할 거다. 이 합리성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왜 정부에서 그럼 안전운임제를 일몰로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2개 대상에서 7개로 늘리자는 거예요. 즉 2개 대상은 뭐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정량, 이 양을 알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그래서 별로 운임에 대해서 계산함에 있어서 운임 계산함에 있어서 별로 이론이 없는 것에 한정한 건데 예를 들자 무슨 뭐 택배라든지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운임을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확대를 하자. 이 얘기는 그냥 임금만 올려달라는 얘기고 전체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합리성은 결여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7개로 늘릴 경우에는 전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조 가입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분들이 본인들의 세력을 넓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해가 아니라 결국은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닌 것이고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면을 판단을 했을 때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비로소 나왔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안전운임제가 뭐 효율성이 있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뭐 있어 왔고 그동안도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가지고 연장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임에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에서는 정부가 우리와 함께 협상할 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화물연대와 어떤 이런 지금 강제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파업 자체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담 자체도 정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협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